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오늘이 이제 민법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제 밤이라든지 오늘이 민법 수업이란 걸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러면 신난다. 민법 날이 됐구나. 그 다음에 내일 어떤 OX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고통스럽다. 전자면 그린라이트 뭡니까? 합격의 청신호.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최소한 저라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겠고요. 일단은 오늘 OX 한번 봐보면 오늘은 X가 더 많습니다. X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예를 들어서 옳은 것 골라라 라고 나오면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문장들이 5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옳고 나머지가 쭉 틀리게 나와 있는데 그 틀린 말들이 얼핏 보면은요 또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제일 위에 박스에 있는 건 전 시간이 아니라 그 전 시간에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표현들이 협의의 문건들이 같이 물어보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 가분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금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렸죠. 그러면 이 대리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무권 대리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요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줬으면 여러가지 등기 관련 서류들도 줬겠죠. 그래서 요 을한테 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1번 보시면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토지 못해서 계약이 확정적 무효이다. 이때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성립할 수가 없죠. 뭐라고 했나요?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죠.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된 것을 이행해라 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고, 2번 을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병과 체결하였다. 이 말은 갑의 본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대방 병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죠.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여지가 없다. 표현 대리도 대리니까 을이 가가지고 갑하고 사귈래 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지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하고 사귈래 을이 한 거죠. 대리가 아니다. 대리가 아니다. 대리사 자체가 없으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박스는 이제 위에 박스는 29회, 그 다음에 아래 박스는 올해 30회.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 지문이 나오더라도 항상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을이 갑을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임대인, 갑대리인, 을 이렇게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위 임대차 계약은 본인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죠. 그 다음에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고, 이런 무효를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적 무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 4번 병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상대방 병의 본인 갑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옵니까? 있습니까? X죠. 그리고 작년 시험에 정답 지문이었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뭐하고 뭘 구별해야 된다? 철회는 선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고는 선의하기를 불문한다라고 하였죠. 외울 문제가 외우기도 외워야 되지만 스스로 그냥 131조 최고권 조문하고
134조 철회권 조문을 읽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합니다. 몸에 배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포인트니까 반드시 암기한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5번 본인 갑이 요 무권 대리로 행하여진 임대차 계약을 추인을 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무권 대리를 추인을 했을 때는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거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 가장 매매 당사자가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하였다. 축 로또 당첨이었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하면은 X가 되겠죠. 4월 1일자 매매가 유효가 되는 법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6월 1일날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볼 뿐입니다. 7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었다.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라는 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반환을 할 때에는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8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역시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는 18세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추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9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효력을 잃는다. 소멸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번도 잘못됐고 10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어떻습니까? X죠. 소급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야비한 남편 그동안 놀러 다녔던 거, 그 자동차 이용한 이익 다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들을 쭉 보면서 바로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복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복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근데 지금 초반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다시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뒤에가 뭐 정답이나 해석 같은 게 없었죠. 그러니까 취지는 스스로 공부하시라는 취지에서 이제 안 적어놨는데요. 또 이제 쉬는 시간 같은 데라든지 그런 때 또 이게 어차피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공부 양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설명을 드려도 캐치가 안 되는 경우들은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이제 다음주까지 해가지고 그 횟수는 많이 안 남아있지만 그냥 요 형태로 해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저기 페이지는 146페이지를 펼쳐두시고요. 교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저희가 시간 그 마지막 때 물권에 객체해가지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 토지, 건물, 수목, 농작물 등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고 교재 자체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교재 체크하기 위해서 펼쳐둔 거고 그 전에 한 가지만 조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다음에 등기가 됐고 다시 을이 병하고 그 후에 매매를 하고 등기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요 미성년자였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없이 요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매매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선이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했을 때 제한 능력자와 선의의 제3자가 있으면 누구를 보호한다? 당연히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하니까 요 병은요,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둘이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둘이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GS 말고 소유권 취득 못한다라는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갑하고 을의 매매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유효.
왜 그렇습니까? 의무 부담행위, 약속,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조문을 읽었었습니다. 조문을. 담보 책임으로 처리가 됩니다. 담보 책임으로. 그래서 569조하고 570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보 책임이라는 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조문만 한번 읽은 거였는데, 자, 569조를 보시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전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라는 거고. 그러나 그 앞에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조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우리 민법은 4월 1일날 하는 약속하고 6월 1일날 하는 처분행위하고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조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되겠나요? 이전하여야 한다는 말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처분행위도 유효하려면 6월 1일날은 뭘 가져야 된다?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70조 동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동전 어떻게 읽는다? 이거 어떻게 읽는다 이걸?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가 돈을 다 지급을 해버렸으면 방금 조문에서 선이든 악이든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제하면 이 계약이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니까 지가 줬던 돈 어떻습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악이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몰랐던 경우에는 어떻다?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방금 이 조문도 나중에 담보책임 가게 되면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러한 조문입니다. 결국 선의 악이 구별하지 않고 이 계약 해제할 수는 있다? 해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악인 경우에는 뭐를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에 다 적어져 있는 겁니다. 법에. 이 적어져 있는 걸 아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소유권 취득하기도 하지만 못한다는 결론 나올 때 있죠. 그때 다 어떻게 처리된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담보 책임이라는 걸 가지고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게 소유권 취득하냐 못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요걸로 처리된다. 요걸로 처리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펼치셔가지고 빠른 속도로 여기는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 물권의 객체. 빨리 따라오십시오.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라. 독특현 물건이어야 되겠죠. 현존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기억.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는 물건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거기 예로 나와 있는데 앞에 건 일단은 넘어가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되셨나요? 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권리죠, 권리. 근데 이것도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라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일물일권주의 나와 있고요. 일물일권주의란 한 개의 물권의 목적물은 한 개의 독립한 물건이 한다는 원칙을 말을 한다. 일물일권주의는 물권의 절대성, 배타성의 결과로 인정되는 당연한 원칙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 또는 여러 개의 물건 이외에는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다.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물건에 두 개의 권리가 있어도
양자가 목적을 달리하여 양립 가능한 경우에는 뭐 순위가 다르다라든지 범위가 다르다라든지 성질이 다르게 되면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X 토지에 갑이라는 애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애는 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문제없죠. 다음 저당권과 전세권 X 토지에서 대해서 뭐 A은행은 저당권을 담보대출을 해줬고 B라는 사람은 전세권을 가지고 사용 수익하고 그러니까 저당권은 그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를 하는 것이고 전세권은 사용 가치를 지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 자체가 다르죠. 양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순위 저당권과 2순위 저당권 순위가 다르니까 애들도 양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디귿 내용 한 개의 물건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일까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 또는 거래 관념에 따른다. 토지, 기업. 토지는 물리적으로 연속하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구역을 해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며 지적 공부에 등록된 단위 구역인 필지가 독립한 한 개의 물건으로 되고 지번으로 표시를 하고 그 개수는 필로서 계산이 된다. 결국 토지는 각 필지마다 별개의 물건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필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여기는 지금 나중에 읽게 되면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분필 절차 없이 한 필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그 위에다가 어떻게 표시해 두시냐면 오늘 거기 설명을 드리는데 한 필 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이라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의식만 해두십시오. 의식만. 한 필 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분필에서 등기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되셨나요? 취득시효라는 게 세월의 힘입니다. 세월의 힘. 세월의 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분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의식만 해두시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용익물권은 분필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가 있다. 일무일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용익물권이라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건물 세 줄 내려가 가지고요. 한 동의 건물에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건물은 독립한 한 개의 건물이 바로 한 동이 독립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럴 때 판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거 봐주시고요. 박스 밑에 니은번 그런데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아파트 101호. 분명히 한 동의 건물의 일부죠. 그러니까 결국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집합건물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한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네, 그러니까 설정할 수 있다. 5번 수목과 미분리의 과실. 제목만 보더라도 수목은 토지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럼 미분리의 과실도 토지의 일부다? 안 딴 거, 나무에 달려있는 거.
둘 다 토지의 일부죠. 왜냐면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의 일부고 수목은 토지의 일부니까 전부 다 독립한 물건이다 아니다. 일부니까 독립한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억,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로 되지가 못한다. 미분리의 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임목은 토지를 떠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며 따라서 그것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도 공시할 수 있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도 공시할 수 있다. 또한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역시 관습법상의 명인 방법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독립한 물건이 되어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다만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농작물 표와 같이 수확기간이 비교적 짧은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판례는 공시방법의 필요 여부 다음에 점유 권한의 유무에 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즉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 독립한 소유권을 객체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억 아무런 권한 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의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였더라도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이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하고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억나시나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건물과 농작물은 법적 취급이 거의 같다고 그랬죠. 생각나야 되는 단어는 무조건. 무조건의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였나요? 무단이어도. 다른 하나는 공시방법이 없어도 신축자나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쭉 내려가셔가지고 아래 팔레박스 바로 위에 디귿 수목. 그러나 수목에 대하여는 위의 판례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권한 없는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그것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러면 결국엔 누구 소유라는 겁니까? 토지 일부가 돼버리니까 토지 소유자가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네, 그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 정도만 지금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 판례박스에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권한 없이 소유자의 승낙을 안 받고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그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그러면 심은 사람 겁니까? 토지 소유자 거겠습니까?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다만 시험에는 한 3번 정도 반복 출제가 된 판례니까 핵심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로 가냐면 여기 조문 한 번만 읽어보고 185조 물권 법정주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들어가지 말고 자 일단 조문집을 펼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을 공부를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연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문을 3개를 읽어볼 겁니다. 한 3개를 358조에 보시면 358조요. 출발은 356조부터 보죠.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 채권자는 안 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담보를 잡아야 이처럼 우선 변제 받아갈 수가 있는데 358조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미치는 건 당연한데 뒤에 보니까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또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 얘들을 지금 보기 위해서 이 조문을 본 겁니다. 다음,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여기다 표시해 두시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 미친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급은 부합된 물건하고 종물에 미친다는 이 규정은요. 강행 규정이겠습니까? 임의 규정이겠습니까?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우리 민법 조문에 가령 건물 같은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차임을 매월 말에 지급하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매월 초에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뭐라고 했나요? 임의 규정. 그럼 그거 생각하시면서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뒤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달리 약정할 수 있다라고 조문 자체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조문 자체에 써져 있는 거죠. 임의 규정이라는 게 다른 약정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57조로 갑니다. 257조 앞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고, 257조는 제목이 동산 간의 부합인데, 이 조문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부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이라는 것은 부착 합체되어 버린 걸 줄여서 부합이라고 합니다. 부착 합체하여, 여기입니다.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거 동산에 관련되니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느낌만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어떻게 해버리느냐, 한쪽으로 몰아버립니다. 법이. 왜 한쪽으로 몰아버립니까? 방금 적어져 있죠. 만약에 한쪽으로, 한 사람이 한쪽으로 몰지 않고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훼손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는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럼 이거는 또 사회 경제적으로는 손실이라는 겁니다. 손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버립니다. 한쪽으로. 그 다음에 보상해주면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이러한 제도가 바로 부합이라는 겁니다. 그랬고 256조 부동산의 부합, 거의 매년, 특히 요즘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쪽으로 몰아버린다고 그랬죠. 누가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권한 없이 나무를 심어버렸으면 그거는 토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토지 소유자한테 속하는 거죠. 근데 만약 임차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지상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전세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식재한 사람, 전세권자, 지상권자에게 속한다. 요게 지금 됩니다. 다음 98조로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물건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시험은 103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아닌데 물건의 객체가 물건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을 정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뭔가를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본법에서, 즉 민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정의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을 한다. 우리 시험 지문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나와도 이건 정답 지문이 아닙니다. 감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유체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일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들. 그래서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이걸 이야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유체물은 뭐냐면 체자 들어가는 것들. 고체, 액체, 기체.
기체 이러한 것들을 유체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뒤에 그 전기기 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어떻습니까? 관리할 수 있다라면 물건이 된다라는 거. 감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노래였는지 어떤 걸 묘사하는 장면이 있었냐면 이제 연인 사이에 두 남녀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요. 별, 고체죠. 돌덩어리, 반짝반짝 빛나는 돌덩어리.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지들 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죠. 왜 안 됩니까? 아니, 유체물이 고체, 액체, 기체가 물건인데 물건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니죠. 조문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자연력 앞에가 관리할 수 있는 말이 들어있지, 유체물 앞에는 관리할 수 있는 말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98조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 유체물 앞에도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관리할 수 있으라는 게, 관리할 수.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맞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그 민법 해석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짓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할 때 많은 경우에 혼인서약 하죠. 혼인서약. 그래서 이제 뭐 혼인서약의 내용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둘이 살겠다.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질서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공부들을 안 하셨나요? 분들을 한 번 정도는 쭉 읽어.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온 게 25페이지에 봐보시면 (25페이지에) 14번 봐보십시오. 14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질서 위반. 그래가지고요,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제 친한 친구,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 아버지가 이제 대학에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찾아가가지고, 뭐 친구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하고도 저녁 식사하면서 농담으로, 반농담으로요. 그래서 혼인 서약할 때, 그래도 제가 민법을 공부를 했는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가요. 그냥 벌주만 몇 잔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판례 내용에서는 각서까지 다 썼습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나 피우고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협의가 안 되니까 소송까지 간 겁니다. 그랬더니 지가 뭘 잘했다고요? 법정에서 쫙 여기 봉투를 하나를 딱 꺼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내가 각서 써준 거.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천하의 잡놈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은 얼핏 생각하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닐 것 같죠. 근데 그 해당 사안에서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라고 해서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으니까 틀릴 일은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조문으로 가셔가지고 98조는 이제 물건을 정의한 규정이고요. 99조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물건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물, 종물. 아까 저당권 이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이랑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죠.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6조 단서에도요, 부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여기서 뭐 말하는 생각하실 거냐면, 우리 민법에서 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이거는 독립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가령 무슨 대학교 부속 중학교, 이름은 부속 중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교장 선생님 다 따로따로 다 있어가지고 완전 다른 독립한 거죠. 독립한 거. 네, 그래서 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독립한 것이다. 전세권에 가게 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에 가게 되면 또 역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 물건들은 다 뭐다? 독립한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왜 주물, 종물을 나누느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결국 이 규정은 뭐하고 취지가 같냐면, 아까 처당권 해석은 처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라고 했죠. 그 조문하고 취지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 2항 여기 적어져 있는 거, 이거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까? 임의 규정이다. 아까 그거하고 취지가 같다. 아까 그거하고 취지가 같다라는 겁니다. 달리 약정하면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그거하고 취지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값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101조. 이제 물건을 또 어떻게 분류하기로 하냐면 과실, 원물하고 과실로 구별을 합니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을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천연과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나무의 사과, 요게 천연과실이죠. 천연과실. 그다음에 우유 같은 것도 천연과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이 망아지를 낳았다. 그 망아지도 어떻습니까? 천연과실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나오는 것은 사과하고 망아지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 2항 보니까 물건을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뭐라고 한다?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물건을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차임이죠. 차임. 다른 사람한테 물건 빌려주고 그 사람이 그거 사용한 대가로 주는 거 차임. 이러한 것은 뭐라고요? 법정과실. 그럼 여기는 자 사용 대가에다가 잠깐만 밑줄 쳐두시고, 이거는 우리 수업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옆에다가 뭘 적어두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이익, 이거는 과실에 준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실은 아니다. 왜? 과실은 사용 대가니까. 되셨나요? 그러나 자기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차임 100만 원을 받는 거나 지가 사용을 해버려도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보는 거죠. 사용이익은 뭐하고 마찬가지다? 과실과 마찬가지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 국립공원 입장료 같은 거 있죠? 입장료. 그거 과실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법정과실. 판례사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온 거지만 그냥 값만 잡아두시라는 겁니다. 그게 법정과실이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 드넓은 설악산 국립공원, 이거를 이용한 대가가 1,000원, 2,000원 밖에 안 된다? 5,000원 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를 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넓은 국립공원을
그거는 사용 대가입니까? 아닙니까? 사용 대가가 아니라니까요. 사용 대가가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요, 그거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타 시험에서 법정 과실이냐 아니냐 할 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실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차임이 아니죠. 사용 대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용 대가가 아니다. 요거 그 넓은 이 국립공원에 사용 대가가 1,000원, 2,000원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임이 바로 사용 대가다라는 거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배기전을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부합물, 종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판례 사안에서는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요. 갑이 주유소 사장님입니다. 주유소 사장님. 자, 그리고 이제 요 주유소 땅이 있겠죠. 네, 이 토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을한테 가령 1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변제를 못해가지고요. 결국은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는 말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경매가 돼가지고 가령 병이라는 친구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락인이 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유소 땅 밑에 가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유류 저장 탱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싸겠죠. 엄청 큰 탱크니까.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이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하였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가 없고 분리했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 또는 분리해버리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결국 저당권 여러분, 저당 부동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 그 말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범위. 탱크까지. 되셨나요? 다음. 갑이 이번에는 횟집 사장님이었습니다. 횟집. 그러면 그 횟집 그 점포 건물 있죠? 점포 건물.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은행에 가가지고 1억 원을 빌리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역시 변제가 안 돼가지고요. 요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다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점포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횟집은 아주 대형 횟집이어가지고요. 바로 그 옆에가 뭐가 있었느냐. 수족관 건물이 별도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여러 가지를 종합한 다음에 이 수족관 건물은 요 횟집 점포 건물이 주물이고 얘는 종물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경락이는 어떻다? 여기 수족관 건물까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건물 이게 주물인데 물건의 소유자가 이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인 사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효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경제적 효용을 판례는 어떤 표현도 쓰기도 하냐면 완성하기 위하여 거기다가 부속시킨 갑소유랍니다. 자기 소유. 갑소유의 다른 물건 부속시켰으니까 요거는 독립한 건물이다. 이런 걸 다 판단한 다음에 종물이다. 그러니까 경락인이 요 수족관 건물까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합과 그 다음에 종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합은 지금 순환할 때 별도로 공부 안 합니다. 그래요. 값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값만 잡아두시면 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149페이지에 가시면 전문만 읽어볼 겁니다. 185조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럴 때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이야기를 해서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법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만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이나 규칙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정도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내용 해가지고요. 185조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민법 기타 성문의 법률을 말을 한다. 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그 다음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 국회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두시고, 결국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밑에서 한 7, 8번째 줄에 보시면 관습법상의 물권이 나와 있죠. 네,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확인할 거, 기억, 관습법이 인정을 한 물권은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관습상의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분묘기지권. 그러면 이 두 개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라는 거죠. 판례에 의해서 부정이 된 게 니은번에 나와 있습니다. 니은번은 여러분 사실은 쉽죠. 위에 두 개가 아니면 전부 다 부정했으니까. 전부 다 부정했으니까. 그래서 온천권이라는 물권도 인정되지 않았고요. 사도 통행권이라는 물권도 인정되지 않았고, 공원 이용권 또는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라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관습법상의 물권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든지 전부 다 넘어갑니다. 전부 다 쫙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점유권까지 가면 됩니다. 점유권. 187페이지.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라고 그랬죠. 안 따진다고 그랬죠. 안 따진다. 그래서 그때 가볍게 그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187페이지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는 쭉 읽어가겠습니다. 1번에 점유제도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즉 본권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 상태, 즉 점유에 대하여 권자를 붙여가지고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을 한다. 가령 갑이 을의 집에서 훔친 노트북 컴퓨터를 쓰고 있던 중에 수개월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도둑놈 병이 그 노트북 컴퓨터를 다시 훔쳐갔다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고 도둑놈이지만 점유권이 인정이 되어서 점유 자체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셔가지고 도둑놈 잘했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제일 위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나요? 잠정적 보호. 법은 이러한 점유관계를 일단 적법한 것으로 봐가지고 잠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할 권한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즉 본권이 없다면 그는 점유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번, 그러나 이러한 반환 청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고 실력 행사를 하는 자력구제라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되면 사회 평화가 깨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둑놈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일단 잠정적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점유권은 그 덩치가 큽니다. 덩치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법률 제도에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중요한 요건. 아까 여기 우리가 시효 취득이라는 걸 적었죠. 그건 설명도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점유 취득시효라고 해가지고 취득시효 제도에서 핵심 요건이 뭐냐면 점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제도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덩치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점유의 관념화라는 게 한 덩어리입니다.
점유에 관념하라는 게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다. 그랬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조문에 나타나는 점유의 관념화. 자, 195조 한번 봐보십시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점유 보조자. 점유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러면 이 타인은 편의점 사장님을 생각을 하시고, 다음 지시를 받아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은요, 그 알바생을 한번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가 점유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조문을 보면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되셨나요? 그 타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편의점 사장님. 점유주라고 부릅니다. 점유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점유 보조자도 사실상 지배는 한다? 여기 적어져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러한 것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현실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 관념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생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지시한 점유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4조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간접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갑이라는 애가 이 물건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가령, 뭐 토지도 상관없습니다.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지는 어디에 가 있느냐? 바다 건너 제주도에 가 있다. 그래도 갑은 이 건물을 점유한다? 점유한다. 물리적 현실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 관념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우리 민법 조문은 어떻게 점유한다? 얘는 간접으로. 그래서 을은 직접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친구를 간접으로나마 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 점점 이제 점유의 관념화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190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193조 나와 있고요.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상속인이 아들이죠. 자, 아들 미국에 유학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에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면 그 순간에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물리적 현실적으로 그 물건들 지배하지 않았죠. 아버지 돌아가신 거 모를 수도 있죠. 그 순간에는 그래도 어떻다? 점유한다는 겁니다. 점유한다. 그래서 밑에 작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한 두세 좀 내려가가지고, 그리하여 상속인 미국에 있는 아들은 상속이 개시가 되면 당연히 점유권을 이전받는다. 즉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상속 개시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걸 뭐라고 한다?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서 나중에 관련 문제를 보게 되면 되는 간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기 전에 187페이지 하단에 물건에 대한 판례,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하면 X가 되겠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시 뭐에 따라? 사회 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점유의 관념화. 그리고 우리 민법에 나타나 있는 점유의 관념화는 세 가지. 조문 순서대로 하게 되면 상속인,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 이렇게 해서 점유자냐 아니냐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됐고요. 쉬었다가 191페이지 점유의 모습, 점유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